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심장을 멎게 하거나 깊은 분노를 느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변의 불빛을 조금 낮추고 잔잔한 선풍기 소리라도 배경음악 삼아 이 지독한 이야기에 함께 빠져들어 보시죠. 며느리의 방에서 들려온 소리. 시아버지는 왜 거기 있었을까 그날 밤. 제 전처, 아니 아직 이 집의 며느리라는 기괴한 이름표를 달고 있는 여자의 방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제 심장을 통째로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1층 거실 소파에 거의 파묻히다시피 앉아 밀린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며 식어 빠진 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은 죽은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복도를 비추는 희미한 조명만이 유령처럼 공간을 떠다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그 무거운 정적을 겨우 채우고 있을 때 바로 그 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추악한 가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자신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역겹고 또 슬픕니다. 저는 외아들로 올해 35입니다. 2년 전 아내와 이혼 도장을 찍었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저는 아버지와 전처,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남남이 된 그 여자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녀는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어설픈 핑계를 대며 저희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이, 심성이 악한 애는 아니다. 당장 길거리로 내몰지는 말거라. 지금 생각하면 그 말 속에 얼마나 추악한 위선이 숨겨져 있었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그저 몇 주 정도 잠시 머물다 나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주는 기어코 몇 달이 되어버렸죠. 가장 기이하고 섬뜩했던 점은 평생을 무뚝뚝하고 엄격하게만 살아오셨던 아버지가 유독 그 아이에게, 제 전처에게 비정상적으로 잘해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해 두었다가 손수 만들어주고 그녀 몫의 밥을 따로 챙겨두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시시껄렁한 농담까지 건네시더군요.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사실 땐 단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는 그런 섬뜩할 정도로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선 역겨운 의심의 싹이 제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의심으로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싶지는 않았기에 애써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제가 애써 쌓아 올린 모든 이성의 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 처음에는 그저 베개가 이리저리 스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노골적인 신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계단을 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귀에서 북소리가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방은 2층 복도 가장 끝에 위치해 있었죠.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아주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제 발이 더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문 너머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죽기보다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제발 악몽이기를. 혹시 그녀가 몸이 아파 끙끙 앓거나 끔찍한 잠꼬대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를 파고드는 소리는 더 이상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리듬을 타는 숨소리, 그리고 낯설지 않은 남자의 낮은 목소리까지. 설마, 저는 조심스럽게 문의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틀림없는 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미동도 없이 서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경멸과 분노, 그리고 그보다 더 지독한 역겨움으로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돌아 유령처럼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술장을 열어 아주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비싼 와인을 꺼내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이제 이 술은 축하주가 아닌 제 영혼을 마비시킬 마취제일 뿐이었습니다. 제발 내가 잘못 들었기를, 이 모든 것이 끔찍한 꿈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제 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그 방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의 부드럽고 능글맞은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예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음 날 아침, 저는 산산조각 난 내면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젯밤의 지옥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식탁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는데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그녀였습니다. 제 전처, 여전히 이 집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기생하고 있는 그 여자. 그녀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얼굴로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젯밤엔 푹 주무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며 그녀의 뻔뻔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 냉장고 문을 열고 요거트를 꺼내더군요. 그 뒤를 이어 내려온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아니 다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표정으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은 먹었느냐? 저는 차마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제 안에 쌓인 모든 분노와 경멸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는 기괴한 아침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소라는 단어는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두 인간의 모든 동선을 눈으로 좇으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기만했습니다. 분명 내가 헛것을 들은 거야. 분명 그럴 리가 없어. 그날 이후 저는 두 사람의 모든 행동거지를 병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눈짓 하나, 부엌에서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복도에서 마주친 짧은 시선까지. 그 모든 것이 평범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2층 복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새벽을 맞이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그 짐승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번엔 계단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이어폰 너머로 흘러나오는 그 음성을 들으며 온몸이 돌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 익숙한 여자의 교태 섞인 신음. 저는 녹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그대로 벽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귓가에서, 제 뇌리에서, 제 심장에서 그 역겨운 소리는 무한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누구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냐? 며칠째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는 짧게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무런 예고 없이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주방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계단을 올라 그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여자의 웃음소리. 너무나도 익숙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상하게도 조금도 떨지 않았고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섬뜩할 만큼 또렷했고 어딘가 모든 것을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 알고 계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미친 짓이었죠. 그런데 이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잠시 감고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 알아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방에 들어오셔서 이불을 덮어주시는데 그 손길이 이상하게 제 몸에 오래 머무르더라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땐 그냥 착각이겠거니 시아버지의 걱정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시선, 그 미묘한 행동들이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더 끔찍한 건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시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을 나갈 겁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이 진실만큼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모두 처음부터 틀려먹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 집은 언제부터 이렇게 뿌리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이후 저는 제 집에서 마치 유령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떠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정면으로 이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식탁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면을 쓴 채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의무적인 대화와 서로를 피하는 눈빛들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숨만 쉬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정이 허공에 붕 떠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도 혐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마비된 듯한 무감각. 진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은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 썩어빠진 관계의 마지막 조각마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고 저녁 뉴스는 정해진 시간에 틀어놓는 그런 아버지. 하지만 그녀가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그날 이후부터 저를 보는 아버지의 시선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식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자를 보는 한 남자의 눈빛. 경계하고 침묵하며 상대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그런 번들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비밀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예전처럼 살가운 며느리인 척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라는 것을. 이 집은 그들의 무대였고 저는 이제 원치 않는 관객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두 사람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벽 뒤에 숨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엔 두려움보다 깊은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얘기했어? 아버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했어요. 아무 반응 없더라. 그녀의 차분한 대답. 잘 됐군. 이제 슬슬 끝내야지. 잔잔한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차를 따르는 소리. 모든 것이 지나치게 평온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전 직장 동료이자 유일한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집의 비정상적인 공기를 외부인이 단 한 번이라도 느껴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가 도착했고 저는 아버지와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완벽하고 모범적인 가족인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분이 지났을까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제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거대한 새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안에 저 두 마리 새는 이미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2층 복도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미 제 귀로, 제 심장으로 알고 있는 그 더러운 사실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3일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모든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손에는 물잔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그녀의 방문 앞에서 망설임 없이 멈췄습니다. 노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안쪽에서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그녀의 뒤에서 비치며 그 그림자가 복도 벽에 길고 희미하게 드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없이 오직 눈빛만을 나눈 뒤 방 안으로 스며들듯 들어갔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영상을 껐습니다. 그리고 텅 빈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지금 멀리 달라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머리를 식히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에게 며칠간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약 200m 떨어진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드폰을 통해 복도 카메라에 라이브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밤 11시 42분, 아버지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녀가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그들만의 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었음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시를 떠났습니다. 짐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노트북 하나. 하지만 제 어깨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었습니다. 깊은 상처, 배신,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달라스에 도착하자 사촌 동생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수다스럽기 그지없는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말이 없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조금 지쳤어 라고만 말했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는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두었고 뉴스도 보지 않았으며 모든 메신저를 차단했습니다. 다만 낮에는 끝없이 펼쳐진 숲길을 하염없이 산책하고 밤이면 작은 방 안에 불을 끈 채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떠났지만 기억은 악령처럼 저를 따라왔습니다. 제가 봤던 그 장면들, 들었던 그 소리들, 느꼈던 그 역겨운 온도, 모든 것이 제 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넷째 날 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메라 앱에 접속해 복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방문을 나서지 않았고 복도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오직 평온하기만 한 영상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떠난 것을 알고 몸을 사리는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난 걸까? 마음 한편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끝장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도시로 돌아온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늦은 밤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치 수년은 아무도 살지 않은 폐가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호텔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 문을 열자 그 안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곧장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들었던 이불도 수많은 화장품도 그녀의 옷까지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엔 하얀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미안하단 말이 의미 없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글씨는 틀림없는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리는 텅 빈 집안에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간 걸까? 그녀는 또 어디로? 그들은 함께 떠난 걸까? 아니면 각자의 길로 뿔뿔이 흩어진 걸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집도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늘 하던 것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이상할 정도로 적막했고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조차 처절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한때 세 사람이 가면을 쓴 채 함께 식사하던 이 공간에 이제는 오롯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어젯밤 읽었던 그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고 문장마다 미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 그 말을 읽을 때마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왜 나는 이 집안의 끔찍한 붕괴를 막지 못했을까? 왜 그날 밤 그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못했고 왜 진작 그 두 인간을 이 집에서 내쫓지 못했을까?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의 주방 풍경. 어머니는 늘 무심한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감정 표현도 칭찬 한마디도 없던 사람. 어머니는 그저 혼자 웃으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남자가 내 아내와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떠났을까? 왜 하필 지금에서야? 저는 다시 복도 카메라의 마지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촬영 날짜는 제가 집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 15분, 화면에 그녀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현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몇 초 뒤 아버지도 그림자처럼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었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별이 반드시 가벼워야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발신인이 없는 누런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폴더 하나. 그 이름은 단순히 기억이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익숙한 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은 그녀였습니다. 단정한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록이에요. 당신이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남겨요. 그녀는 자신의 복잡했던 감정, 고통, 지독했던 외로움, 그리고 아버지와의 뒤틀린 관계에 대해 아주 천천히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시작은 복잡했고 과정은 어두웠으며 끝은 지쳐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요. 오히려 항상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떤 감정은 때로 사람을 이상하게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켜요. 그냥 이걸 보면서 마음껏 저를 욕해도 좋아요. 하지만 제발 너무 당신 자신을 탓하지는 말아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까맣게 변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 텅 빈 방들, 말이 사라진 식탁.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밤마다 영상 속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제발 너무 자신을 탓하지는 말아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집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을, 이 최소한의 신뢰를, 이 공간에 쌓여있던 온기를, 그 무엇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엔 여전히 그가 좋아하던 낡은 고전 소설들과 바둑 잡지가 꽂혀 있었고, 침대 옆 협탁에는 오래된 돋보기 안경과 녹슨 손목시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어보았습니다. 시계의 바늘은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떠난 시간처럼 정확히 2시 15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아닌 지독한 허무함.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까맣게 모른 채 살아왔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하지 않은 말들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많았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의 방 안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아직 앳된 나,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 그 시절 우리는 분명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구나. 그날 저녁, 저는 마침내 그 집을 나섰습니다. 열쇠는 우편함 위에 올려두었고 문은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다시 돌아올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이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 집을 보았습니다. 2층 창가의 불은 꺼져 있었고 밤바람에 낡은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창가에 서서 제게 조용히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도 느리게도 아닌 제가 짊어져야 할 모든 무게를 품은 걸음으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끝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망가진 가족, 잃어버린 믿음, 그리고 뼈아프게 남겨진 이 고요함 속에서 저는 이제부터 저 자신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추악한 진실,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그리고 고요하게 무너져 내린 마음들까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깨어 계셨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의 끝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시고 무거워진 마음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를 저 멀리 강물 위로 떠나보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밤이 부디 조용하고 따뜻하기를. 만약 아직도 깨어 계시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이 지독했던 이야기를 저 멀리 흘려보내주세요.